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6번 연속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녹록지 못한 경제 상황이 한몫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현지 시간으로 이번 달 말부터 열리게 될 FOMC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드리워져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경제 지표와 또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9%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 증시 역시도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약 8개월 만에 장중 790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지수 역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아오나 싶었던 외국인 다시 또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주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모두 주택 4만 4천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5조 원이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민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 6개월간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44,26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주택 구매 금액은 약 5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00채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으로 이들이 사들인 집만 10,000채에 육박했습니다. 이 매수 금액만 해도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50대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약 2만 7천 채를 매입하는데 총 3조 7천억 원가량을 썼습니다. 60에서 70대는 210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약 9천 채, 매수 금액은 1조 1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80대는 11명이었으며 구매 주택 수와 금액은 각각 492채, 356억 원이었습니다. 20, 30대도 161명으로 약 7천 채, 그리고 금액은 1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 구매 건수 1위를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요? 네, 주택 구매 건수가 무려 792채를 사들인 분이셨는데요. 한 네. 50대 분이었습니다. 매수 금액은 1,1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50대 다주택자 외에도 매수 금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구매자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2030 세대 중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한 30대는 다주택자 수도권 일대 주택을 306채를 588억 원을 들여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택을 70채 이상 사들인 20대도 4명이나 됐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반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차별적인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다주택자를 배불리는 투기 친화 정책이 아닌 주거 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의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상황 속에서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업계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통상 롯데그룹은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 인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시점을 다소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경영 위기감이 지속됨에 따라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통상 10월에 진행하던 정기 임원 인사를 9월로 앞당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대표를 비롯해서 대표 무려 40%를 대거 교체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유통사업에 대한 위기의식과 부진한 실적에 대한 문책이 반영된 물갈이 인사였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에 유통마수인 롯데그룹 또한 경영 쇄신차 파격 인사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인 겁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현 롯데유통군 총괄대표 겸 부회장과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등 임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엘 롯데케미칼 상무가 유통부문 대비를 할지도 지금 관심사인데요. 최근 신 회장은 신상무를 국내외 주요 석상에 동석하며 공공연히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롯데그룹 관계자는 인사 시기나 방향성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롯데그룹의 실적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재계 순위가 올해 밀리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 경기 불안과 소비 침체로 업황이 좋지 않아서 유통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롯데그룹은 올해 재계 순위 5위 자리를 13년 만에 포스코그룹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주요 계열사 신용 등급도 내려가며 경영 위기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의 핵심인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큰 폭의 인사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쇼핑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7.2% 줄어든 3조 6,222억 원, 영업이익은 30.8% 감소한 5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쇼핑의 주력 사업인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와 홈쇼핑까지 계열사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분기에 국적 항공사로 해외로 가는 여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까요? 네, 코로나 이전 수치의 거의 85%까지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국적사 국제선 노선 이용객은 모두 1,287만 명으로 지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의 8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3.5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주로 공급을 확대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인기에 힘입어서 회복률도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인데요. 일본 노선은 515만 명이 이용해 지난해 2019년 3분기 439만 명보다도 많았고 베트남 노선에서는 234만 명이 오가며 4년 전 244만 명의 96%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여객 회복률은 티웨이 항공이 126%로 국적사 가운데에서 가장 높았고요. 에어부산이 122%, 진에어 113%, 에어서울 95%, 제주항공 89% 순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회복률이 각각 75%, 73%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요. 이들 항공사가 주로 운항하는 노선이 유럽 노선 여객 회복률이 65%에 그친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현황부터 국적사의 국제선 여객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으로 2%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는 한미 금리 차에 시장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FOMC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중동 지역의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양시장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조금의 등락은 있긴 하지만 전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산 밥캣이 속해 있는 기계업종 가장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요. 2431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8% 넘게 빠지면서 2420선도 붕괴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4,08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팔아내면서 2,819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1,427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800선이 깨진 796선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낙폭을 더욱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3%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790선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모든 업종이 파란불 켜낸 가운데 그중에서 반도체 업종이 가장 짙은 파란불 켜낸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2,19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투자 신탁 쪽에서 강하게 팔아내면서 1,090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026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켜낸 섹터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가운데 드론 관련주 오늘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5,5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C 디렉트 장중 23%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9%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중에 제일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내 중입자 치료기 2대를 가동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오늘은 하락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현재 모비스가 11%대 두 자릿수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비츠로테크가 5.6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광고 요금제 인상 전략으로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넷플릭스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난 85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달러 73센트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날 넷플릭스의 실적 선방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2%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 속에서도 우리 증시에서 영상 콘텐츠와 플랫폼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사이에 넷플릭스의 주가 양상이 정말 롤러코스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장 중에는 실적 전망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는 1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됐던 넷플릭스 실적 상승 전망이 어떻게 이렇게 동력이 됐을까요?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를 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했듯이 매출이 이제 85억 4천만 달러, 그다음에 주당 EPS는 3.7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게 이제 나타났던 이제 가장 큰 여기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봤었던 게 가입자 수가 876만 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전체 가입자 수가 이를 통해서 좀 2억 5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긴 하는데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이제 가입자 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2억 4,390만 정도 됐는데 이거보다 많은 2억 4,72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네. 전년 대비 뭐 가입자 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크게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게 실적 개선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가입자 수가 증가한 거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는 계정 공유가 이제 허용이 됐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추세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계정 공유가 금지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공유 아이디를 썼었던 그런 이제 시청자들이 별도의 이제 유료 가입을 하면서 가입자 수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고 계정,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를 같이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좀 확대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가입자 비율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광고형 이제 구독자 수가 전분기 대비 70% 증가는 했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이제 전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던스가 3분기와 비슷한 매출이 한 36억 9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가 한 88억 달러를 지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보다 조금 낮게 나와 있는 거고요. 가입자 숫자 같은 경우는 3분기와 비슷한 한 800에서 90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연기, 그다음에 시나리오 관련된 이제 그 단체들이 이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 종료를 하면서 임금 인상,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대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향후에 제작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하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달러 강세에 따른 매출의 감소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경우는 계정 공유도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리밍 가입자 수 추이가 점차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좋은 양상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콘텐츠주의 분위기는 오늘 사뭇 다릅니다. 지금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경기 전반이 부진하면서 콘텐츠주 전반도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동안에 뭐 플랫폼과 콘텐츠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에 뭐 특별히 이슈가 되는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한 국내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그 시장에서 아주 뭐 시청자들이 야 이건 꼭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작품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중박 정도 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좋은 그런 이제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컨텐츠주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무빙이 조금 이제 시장 내에서 관심은 받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OTT 그 순위를 보면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은 4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시청률을 갖고 있는 이제 OTT에서 방영된 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일단 상위권이 아니었다라는 게 관심도를 좀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컨텐츠 관련된 이제 제작 비용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작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수익성이 악화되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주들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주의 이제 실적 개선세는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를 아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뚜렷하게 뭐 이렇다 할 만한 작품이 있지도 않았고 거기에 제작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콘텐츠주 아직까지는 조금 더 터널을 지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호실적과 더불어서 일부 지역에서 구독료 인상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콘텐츠주 내에서 넷플릭스발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번 주부터 아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일 경우에는 이제 2달러, 그다음에 프리미엄 요금일 경우는 이제 3달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이렇게 요금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국내 이제 컨텐츠 업체는 넷플릭스와의 계약 관계가 일단 nap은 가격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수익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국내 컨텐츠 관련 제작사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더 준 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제작비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국내 컨텐츠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컨텐츠에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넷플릭스 내에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작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제작 비용에 높은 이제 수익성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넷플릭스 입장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한국물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조금 증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 편수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국내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넷플릭스발 이제 제작 편수 증가가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뭐 단기적인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발 호재가 우리 콘텐츠주에 닿기에는 아무래도 관계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콘텐츠주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HMM과 고려해운, 대한해운 등 10개 주요 국적 선사의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인근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 화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관련해서 해운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해운주의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중동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대체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운주 내에서 더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해수부에서 어저께 이제 국적선사들과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 인근 항공 기항에 대한 네.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분쟁이 커지고 주변국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이제 보이면서 이스라엘 쪽에 이제 해안 쪽으로 이제 수출입이 항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도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선방이나 그다음에 그 선원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 이제 수송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확전될 경우에는 중동 지역 내에 해상 운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대체항만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동 지역 내에 이제 국적선사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영향은 없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이게 어저께 이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해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항해. 네. 기항하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간의 이제 무역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7억 달러의 수출입 규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 우리나라의 뭐 수출입 기준으로 보면 한 0.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수출입 관련돼서 36위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기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스라엘 내에 이제 이런 문제가 중동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확전이 됐을 때를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란이 개입을 하는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확전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란이 참전을 해서 뭐 이 분쟁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이 참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보나마나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이 현재 이제 원유 수출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좀 제약이 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아라비아 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중동 산유국에서 지금 원유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봉쇄 작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봉쇄 작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동 지역의 해상 물동량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되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 상황이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그 지금 뭐 투자에 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기항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점유율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해운주 내에서도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25%대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17에서 18%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해운주 내에서도 이 흥하해운에 조금 더 매수세가 몰린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 관련된 네. 제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해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운송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운임 관련돼서 좀 더 증가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따지고 보면 흥하해운이 지금 이제 주로 거래하는 지역은 중동 지역이 아니라 동남아와 중국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당 지역에 뭐 물론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단기적인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아마 그 흥하해운의 그 유통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좀 더 주가가 큰 폭의 진폭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장금상선의 지분율이 84.8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5%에 네.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또 이거를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투자를 좀 장기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물량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유통 물량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한적인 물량 속에서 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로 인해서 뭐
쏠림 현상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급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아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오래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투자를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해운업 특성상 9월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런데도 컨테이너선 운임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벌크연의 시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그러면 해운업이 개선될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컨테이너선 쪽과 이제 벌크선 쪽을 좀 나눠서 좀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에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뭐 얘기들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인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3일 기준으로 891.5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지금 SCFI는 한 100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40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낮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 이후서부터는 지금 1000포인트를 이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컨테이너선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이제 무역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제 물류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연말 이제 소비 시즌에 맞춰서 이제 생산되는 물량을 좀 일찍 발주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9월 달에는 생각보다는 발주 관련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8일 이후 기준으로 205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1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BDI 지수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아마 이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BDI 관련된 그런 이제 지수 상승세는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중국 관련된 이제 해상 물동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크선 관련 쪽으로는 실적 개선세가 조금 이어질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운임도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중국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내수 쪽에 이제 내수 부양책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과연 이제 수출이 관련된 분야가 얼마만큼 좋아지느냐가 이제 향후에 이런 벌크선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크선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벌크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조금 이제 벌크선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증시가 블랙 먼데이급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상황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역시도 지난 거래일에 4.9%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지정학적인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1987년에 있었던 미국의 블랙 먼데이와 유사하다는 공포감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유사한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87년 블랙 먼데이까지 네. 꺼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때 갑자기 지금 금요일 날 주가가 막 20%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리즘 매매가 결합돼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네.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결국 그 당시에도 부채가 많이 쌓였고 부채가 많이 쌓이기 전에 돈이 많이 풀렸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시장에 과열을 일으켰고 또 금융시장에 약한 고리가 있었다. 그 당시에 약한 고리는 저축대부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비슷한 면도 있죠. 지금도 뭐 돈이 많이 풀렸고 빚을 사람들이 많이 졌고 또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과열, 약간 자금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런 네. 부분에서는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2008년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87년 블랙 먼데이하고 비교하면 더욱더 그런 것이 네.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는 대형 은행들이 굉장히 건전합니다. 너무 건전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에도 지역은행들이 많아서 이 작은 규모의 물론 작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보다 더 크지만 네. 큰 은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안에서 뭐 JP모간이라든지 그런 큰 은행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지역은행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은행들이 상당히 건전성, 즉 그렇게 부실 대출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당국으로부터 지금 관리받아 왔기 때문에 조금 87년 블랙 먼데이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혼란스러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1987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사태까지 우려감이 더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증시를 살펴보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금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 연준 인사들은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동발 리스크가 나온 만큼 앞으로 미국의 금리 시나리오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뭐 당장 뭐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네. 예정된 다음 주죠. 지금 올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네. 통화정책회의인데 FOMC에서는 뭐 동결이 거의 유력시 되지 않습니까? 네. 12월 13일 날 예정된 올해 마지막 FOMC에서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동결이 거의 유력시 되는 것 같고요. 당초에는 저도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시장 금리가 많이 튀어 있기 때문에 네. 메리 데일리 그 총재부터 해서 많은 연준 인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기 시장 금리의 상승이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조금 이렇게 소비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움츠려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8% 찍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고정금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택 경기도 살짝 이제 더블 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8%의 금리를 빌려서 30년간 8%의 고정금리를 빌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10월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 그리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라든지 각종 뭐 오토론이라든지 자동차 살 때 이런 금리가 다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알게 모르게 지금 움츠려들고 있는데 뭐 나타나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네. 그 기저에 깔린 뭐 은행의 대출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9월 달부터 8월 지나서 9월 달부터 금리가 많이 튀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은행 대출도 랜딩이 줄고 있거든요. 대출이 줄고 있어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연준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쪽의 의견이 저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의 금리가 조금 더 튀어오르면서 기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움츠러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가 연준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요즘에는 금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으면서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거기 또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만약에 확전이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러면 뭐 유가는 뭐 한없이 칠 수밖에 없죠. 뭔가가 이제 더 뭐 유가를 상승시키는 지정학적 요인이 불거지는데 유가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배럴당 15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확전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이란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사우디가 일단 조금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우디는 잃을 게 많은 나라죠.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더욱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란이 변수입니다만은 이란도 뭐 경제 부흥을 해야 되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뭐 이란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는 있겠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헤즈볼라를 통한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게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인데 그러기에는 이란도 좀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요. 확전 가능성보다는 유가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의 고점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세계 인플레이션은 너무 지금 좀 우려스러운 약간 공포 심리로 네.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확정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래도 유가가 조금은 더 오를 가능성은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노선을 좀 변경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유가 잠깐 반락을 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원유 공급망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원유 가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공을 들이겠죠. 네.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매장량으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네. 사우디보다도 많아요. 근데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하지만 뭐 그 원유 시설이 만약에 이 부분적으로 재가동된다면 적지 않은 물량이 세계 시장, 원유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세계 원유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재고가 타이트하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130만 배럴 하루에 감산까지 단행한 부분이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원래 정상은 한 75억 배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거의 절반 35억 배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되면 네. 유가는 뭐 불이 붙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베네수엘라를 동원해서 원유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동절기가 가기 전에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는 너무 공포 심리로 볼 필요는 없다. 유가 자체가 올라가면 결국 수요가 줄어서 유가는 내려가는 그러한 경기 조절기는 유가 자체의 가격이 조금 평균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미국이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손을 내민 만큼 앞으로의 유가는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이슈를 넘어가서 중국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4.9% 증가했던 어제 발표가 좀 나와 있었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도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분기 내지는 뭐 한두 달 경제 지표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보는 것은 너무 조금 나이브한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중국 경제의 그림은 아직도 헝다가 지금 거의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지금 와 있듯이 거대한 부채 조정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전년 동월 대비라든지 동분기 대비 혹은 예상치 대비 뭐 경제 지표,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 같은 지표들이 살짝 잘 나올 수는 있지만 특히 뭐 앞서 질문했듯이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원유 수요가 늘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도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4.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제가 리포트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배경에는 지금의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하고 기업 부채 문제, 부동산 개발업체 부채 문제가 굉장히 헤비한 상태다. 한두 해 한두 분기 이렇게 조정해서는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규모가 너무 커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매크로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당장 올해 성장률은 뭐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한 5% 위에 살짝 지킬 것은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4분기만 4.3%, 4.4% 나오면 5.0%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성장률도 당장 그렇게 높게 보기가 어려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채 조정 문제, 구조 조정 문제 때문에 좀 원유 수요를 끌어올릴 정도로 중국 수요가 요란하게 반등하는 그러한 그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콘텐츠주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콘텐츠주의 경우에는 수익성 부재로 회복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경우에 해운주에 대해서는 전략을 업데이트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이익과 금리가 시장 반등의 열쇠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